정치 마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여야의 공천 상황,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현역 컷오프가 눈에 띄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쌍등급법이 재표결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현역 컷오프가 나온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특검법 재의결하는 그 날짜를 야당에서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시스템대로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쭉 해오다가 지금 막판에 현역 컷오프가 많아졌어요. 우리가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했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네,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일각에서는 현역 의원들 본격적으로 물갈이 되는 이 시점이 쌍특검 재표결이 끝났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글쎄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이 그림이나 전체 그 설계는 미리 정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발표를 지금쯤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공천 시작 무렵부터 현역 물갈이와 그 특검법 재표결 이 두 가지의 현실적인 부담을 안고 출발을 했거든요. 예. 일종의 물갈이하기에는 약간 핸디캡으로 그 특검법 재표결 그 문제가 걸렸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 선택으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비판하고 지적을 하신다면 그런 비판이나 지적은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전략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잘한 겁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항상 이제 상대성이 있는 거니까요. 민주당이 워낙 공천 과정이 요동쳤잖아요. 소리도 컸고 그러다 보니까 조용한 공천처럼 그렇게 평가되어 왔고 예. 조용한 공천이 점수를 얻는다 이것도 참 드문 광경인데요. 아무튼 상대적으로는 덕을 봤던 그런 과정이었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때문이라고 할 만한 물적 증거가 없는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시스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역 컷오프를 지금 이렇게 하게 됐다 이런 식의 말씀을 원내대표가 했는데 저는 현역 컷오프를 마지막에 한다라는 것도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군색한 그런 말씀 같은데요. 현역 물갈이 한동훈 위원장이 그랬거든요. 처음에 공천을 멋있게 하겠다. 네. 그리고 현역 교체라는 것은 그것은 장단점이 다 있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 국회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선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천의 일반적인 과정이었는데 정말 역대 최저 같아요. 그런데 막판에 이것을 또 현역 교체를 했다는 것은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작용하지 않으면 해석하기 참 어려운 예. 그런 장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한 말씀 그냥 약간 변명 같은 한 말씀 덧붙이자면 국민의힘에는 현역 의원 숫자가 압도적으로 민주당에 비해서 부족했죠. 때문에, 예. 적었기 때문에 날릴 현역도 그렇게 많지를 않았을 뿐더러 보통 현역 물갈이하면 주로 다선 중진 의원들에 네. 적용이 되는데 국민의힘은 4년 전에 엄청난 비율의 물갈이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TK, PK 지역만 해도 초재선 의원들이 압도적인 다수이기 때문에도 예.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 말해서 교체라는 것은 교체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율로 표현하거든요. 예. 그 비율이 역대 최저였다. 이것은 지난 국회가 잘했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현역 교체를 원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공천이 상대적인 평가에서 점수를 받게 된 아주 이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수가 적었다. 비율적으로도 적다. 지금 원래 이태원 비율로 의원이 평가하는 거죠. 20%를 밑돌 거예요. 예. 어제 공천 결과를 놓고 단연 화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 달서갑에 단수 추천됐다 이 부분이었는데요. 당 내에서도 친박 인사들에 잇따른 이 TK 공천을 좀 우려하는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그렇게 여러 분이 아니고요. 유영하 변호사, 그다음에 또 한 분 되신 도태우, 분이 예. 도태우 변호사, 이 두 분 정도인데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거의 8년 전 무렵에 이미 이제 지나간 이런 사안인데다가 사실은 국민의힘의 텃밭 중에 하나가 대구 경북 지역인데 특히 대구 민심을 반영한다면 유영하 변호사나 도태우 변호사 저 정도는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는 아마 경선을 경선해서 통과했을 공천 것이고요. 됐습니다. 예. 유영하 변호사 정도는 대구 민심을 생각할 때 그다음에 대구 민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치는 영향력 이런 걸 감안할 때 저 정도는 단수 공천해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저는 그 판단에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공천된 지역구 현역 의원은 홍석준 의원입니다. 크게 반발하면서 다시 경선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외에도 지금 이의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천에서 배제된 현역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공천에서 안 보이는 1인치가 있어요.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될 공천을 버젓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범죄 혐의가 있어서 사법적 판단을 받아서 유죄를 받은 사람들을 그것도 5년 전, 10년 전이 아니고 작년에 유죄 받은 사람 사면시켜서 공천 줘버리고 그다음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1심 판결이 끝났는데 줘버리고 그다음에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는 결론이 아직 안 났습니다마는 거기가 아마 경선으로 결론 난 걸로 아는데요. 아무튼 돈 봉투를 받았잖아요. 돌려줬던 안 돌려줬던. 그래서 돌려줬다 안 돌려줬다 이런 공방을 하고 있는데 돈 봉투를 받은 장면이 포착이 된 거고 분명히 받았거든요. 그런데 공천의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명박 정부 때 소위 국정원 차장, 네. 소위 말해서 이제 댓글 공작. 그래서 유죄 판결 받았던 분을 지금 공천을 줘서 국민의힘으로 출마하게 되고 당시에 이제 그 과정에 또 가담했던 경찰 출신 간부도 공천 줘서 또 가게 되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런저런 혐의의 범죄를 저질러서 유죄를 받았던 사람들을 다시 사면복권 시켜서 내보내는 이거는 아마 한 건 정도만 있었어도 그냥 난리가 날 상황인데 민주당 소리가 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안 보여요. 심지어 김건희 여사 디올백도 잘 안 보일 정도로 민주당 공천 파동이 그야말로 요동을 쳤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공천을 아주 다수를 한 이런 매우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게 안 보이는 1인치거든요. 이거는 사법 체계도 사실은 이 인위적인 이제 무시를 하는 거고 또 국민들 눈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분리수거조차 되지 않은 잡탕 공천인데 이런 것을 버젓이하고 유영하 변호사나 이제 도태우 변호사 한 분은 전략공천 한 분은 경선을 통해서 됐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인사들을 공천 주고 또 정부 요직에도 다시 등용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탄핵받았던 박근혜 대통령까지 쪽까지 변호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공천을 주는 거는 예. 이기기 위한 공천을 위해서 나름의 이제 보수 진영을 하나로 묶는 그런 이제 판단을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이기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공천이 돼버린 게 두 번째 안 보이는 이인치.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도덕적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수석께서는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의 적절치 못한 공천을 꼬집으셨단 말입니다. 네. 그럼 이게 이기는 공천, 이기는 총선을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근데 추수성님 그 안 보이는 1인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안 보이는 1인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안 보이는 그 1인치를 안 보이게 만든 그 원인은 저는 민주당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자꾸 국민의힘 공천이 이 부분이 어떻고 저 부분이 어떻다고 말씀을 하고 지적을 하신들 지금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나 지금까지 벌려놓은 이 그 파열음이 워낙에 커가지고 그게 국민의힘 공천까지 가리는 이런 상황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자책을 더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싶고요. 뭐, 지금 네. 최수성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그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건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하여튼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요. 민주당 소리가 커서 가려진 측면이 있다 이런 걸 전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민주당은 잘했는데 뭐 국민의힘 공천은 왜 그러냐 그런 자원은 아니다. 이런 지적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텃밭 5곳에는 국민공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 비공개로 받고요. 공개 오디션 방식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공천을 깼다, 밀실 공천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런 지적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국민 추천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개념이나 방식에 대해서 인식 내지는 합의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시쳇말로 그냥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좀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러면 국민 추천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냥 하겠다 그러고 그 뒤에 맞춰가다 보니까 이게 그냥 모양이 이제 이상해진 거죠. 네. 그리고 처음에 5군데 얘기했어도 5군데 다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엔 실력이 없는 건지 이렇게 마음대로 그냥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것도 그냥 민주당이 알아서 가려주고 있으니까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정말 형편없는 공천관리 사례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5개 지역 후보를 국민추천제에 뽑기로 했고 그래서 현역 3명은 컷오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에는 아마 그 무렵에 이 현역 물갈이 너무 없는 거 맞습니다.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약간은 즉흥적인 발상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최수성 말씀대로 그때 국민추천제를 얘기할 때 아이디어 차원이었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국민들을 어떤 범위까지 선정을 해서 추천을 받겠다는 건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차피 지금요 시간도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시간도 뭐 이틀인가 신청받고 뭐 그렇게 면접 잠깐 하고 한다는데 면접도 뭐 이렇게 공개 오디션 방식이 아니고 예. 그냥 공관위원들 심사 그러니까 보통 다른 그 후보들 면접하듯이 그런 과정을 거친다 그러는데 그래서 보니 여기서 이 추천을 하는 국민들의 범위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국민이 될 가능성보다는 주로 지지층, 당원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그런 범위에서 추천하게 되는 후보들은 결국은 그 국민들이 보기에 뭐 산뜻하다, 저런 사람도 뭐 뜻밖이나 의외의 인물은 발탁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이 제도는 우리가 4년 후 총선을 할 때는 하겠으면 진즉부터 미리부터 잘 다듬어서 제도의 하나로 편입시키든지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령 뭐 민주당 이제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싸고도 우상호 의원이 좀 비판적인 이제 예. 입장을 냈는데요. 4년 전에 민주당 비례대표 선출은 이 국민추천제 방식이었거든요. 국민추천제 국민들이 기본적인 이제 일종의 이제 풀을 놓고 올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순번을 정하는
그래서 저는 혹시 그런 방식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언뜻 이제 기본적인 이제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상식선이 있잖아요. 아, 국민 추천제 그러면 추천도 오픈하고 네. 과정도 오픈하고 그래서 다수의 국민들이 뭐 참여를 참여하는, 해서 예. 선정하는 과정. 그래서 복수 이상을 올려서 최종적으로 뭐 어디서 하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아까 이제 숫자 말씀도 하셨는데요. 공관위원장이 처음에 5개 얘기했다가요. 2-3개 정도로 줄어들 거라고 얘기했다가 처음에 2-3개 정도였다가 지금 5개 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5개 얘기했다가 2-3개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다가 또 5개가 된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게 예, 뭔가 좀 그래서, 급조된 느낌이 예. 있다는 말씀이세요? 참 이것도 다 민주당 탓이라고 얘기하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근데 이 지역을 보면 예, 예. 이 지역구는 거의 비례대표랑 다름 없을 만한 정도의 그렇죠. 텃밭이기 예, 때문에 네. 비례대표 의원 심사하고 거의 같은 성격이 차별화가 별로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당의 어떤 전략적인 고려가 충분히 반영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제도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지금 저희 자막에는 국민공천제라고 나갔는데 정확한 용어는 국민추천제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사천 논란이 일었던 민주당 권향겹 예비후보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보면 여야가 날선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짧게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아내는 그 사람과 아무런 개인적 인연이 없습니다. 가짜 뉴스에 의존해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여당 그리고 정부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모두 법적 조치를 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법적 조치할 거다 그렇게 냈던데요? 제가 그거 3번 읽어봤거든요.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뭐 배우자 부속실에서 실장, 부실장 이런 사람들 다 단수 공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천이 아닌가요? 결국 권향엽 예비후보 당사자의 요청으로 이 지역은 전략공천이 취소됐고 현역 서동용 의원과 경선을 치르기로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 공천 자본 많은데 굳이 빌미를 줬다. 이게 당내에서도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이건 민주당에서 빌미를 준 거고요. 저는 어제 저 상황을 보면서 되게 어이가 없었는데 저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응당해야 될 문제 제기를 저는 했다고 봐요. 사천 의혹 제기라는 거는 선거 과정에서 늘 있는 거기 때문에 의혹 제기를 한 건데 민주당의 저 이재명 대표까지 막 직접 나서서 저렇게 과잉 방어할 일인가 너무나 지나친 방어를 하기 때문에 저는 뭔가 어디가 찔리는 데가 있나 뭐 이런 의심까지 할 정도였는데 뭐 허위 사실이고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도 직접 언급을 하고 네. 어쨌든 법적 조치를 한다 고발을 한다 이러는데요. 어제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것가 제가 보기엔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민주당에서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한 게 2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배우자실의 부실장이었는데 왜 그걸 비서나 수행비서라고 하느냐 그게 하나고요. 2번째는 이제 사천 논란을 제기한 거에 대한 사천 의혹 제기에 대한 이제 그게 가짜 뉴스라는 건데 저 2개 다 제가 보기에는 가짜 뉴스도 허위 사실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통상 이 부속실 있잖아요. 네. 배우자실에 이 부속실에 실장 부실장 있고 거기 직원 통상 부속실의 직원들은 통칭해서 우리가 비서라고 부르는 게 상례이기도 하고요. 근데 한 가지 수행비서가 아니었는데 수행비서였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가짜뉴스로 한다는 것도 조금 어이가 없고 그다음에 사천 의혹 제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의혹 제기를 한 건데 그거에다 대고 막 법적 조치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민주당의 이제 과잉 방어가 찔리는 데가 있다. 그런데 그게 빌미를 준 거고 이게 일종의 업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민주당이 했던 전략공천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전략공천이었다면 이 사안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민주당의 전략공천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비명행사, 친명횡재의 수단처럼 그 이용이 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 저런 그 공천이 이루어지니까 국민의힘이 보기에는
아니 공천 발표 며칠 앞두고 갑자기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을 한다. 그리고 현역 날리고 저 권향엽 후보를 단수 공천한다. 그런데 권향엽 후보가 도대체 누구야? 라고 보니까 그 많은 이력 중에 저는 이력 중에 굉장히 이 양반이 저도 알지만 민주당의 아주 유능한 당뇨 출신인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눈에 띄었던 도드라졌던 거는 바로 배우자실의 부실장. 거기다가 뭐 수행했던 어떤 사진까지 나오니까 당연히 사천 의혹 제기한 거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번 공천 과정을 보면서 제가 이게 선거의 총 과정 중에서 공천 부문이 가장 예민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그런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수없이 선거를 많이 치르고 수없이 공천을 해본 경험이 있는 당에서 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이 공천은 이렇게 관리가 안 세련미가 없고 매끄럽지도 않고 이렇게 거칠고 투박하게 무리수를 쓰면서 공천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 가는데 이번에 이 사건도요. 그런 연장선상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유능한 당뇨 출신 후보 하나를 이상하게 좀 망가뜨린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례 어떻게 보세요, 부총리? 제가 이번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던 사람인데요. 예. 권양엽 여성 단수 공천, 전략적으로 여성 단수 공천 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응대를 저는 왜 저렇게 하지 않은 그런 오히려 의구심이 들었어요.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제가 보십니까? 보기엔 잘못된 공천이 아니거든요. 예. 권양업 씨가 김혜경 여사 대선 당시에 부실장을 했던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직자였기 때문에? 당직자였고요. 또 여성국장 했었고 그래서 실장은 이해식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어느 언론에서는 이해식도 김혜경 여사 실장이었는데 단수 공천 받고 부실장 권양엽도 단수. 이건 너무 어거지 주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김건희 여사도 아마 어떤 당의 공적인 캠프의 공적인 시스템이 붙었을 거예요. 김건희 여사도 안 붙었으면 그건 김건희 여사 아주 특유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고 네. 나는 내가 원래 코바나 컨텐츠 갖고 알아서 한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아마 붙었을 거예요. 당연히 붙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재명 대표 쪽 인사가 아니에요. 권양엽 씨는. 그런데 후보가 됐어요. 민주당. 그러면은 이낙연을 예비 경선에서 지지했던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이제 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캠프에 다 결합해서 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천 타당성이 충분한 인물이었으면 당은 어떻게 대응했어야 됩니까? 첫 번째, 그래서 네. 김혜경 여사하고 가령 성남시장 시절부터 혹은 또 뭐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이분을 모시고 수행했던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선 때 투입이 돼가지고 부실장 했던 거고. 두 번째로는요. 4년 전에도 이 지역에서 뛰었던 사람이고요. 민주당이 여성 전략 공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거는 결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워낙 앞뒤 과정도 시끄럽다 보니까 이것도 시끄러워진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오래된 측근, 오래된 수행비서가 아니다. 당의 공적 차원에서 캠프에 결합됐던 인사하고 4년 전에도 그 지역에서 뛰었고 4년 전에도 8군데인가 여성 전략직으로 올라왔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당연히 한 건데. 예, 이재명 대표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관님께서 들으시기에는 이걸 굉장히 과잉 대응하는 것처럼 지금 듣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또 다른 문제고요. 이재명 대표가 뭐 사법적 대응 어떻게 얘기를 하고 그러셨는데 저는 심리적으로 이 대표가 또 김혜경 여사 이걸 해서 사천이라고 건들잖아요. 예? 100번 넘게 압수수색해갖고 법카 10만 4천 원 국회의원 수행들 짬뽕값 결제한 거 재판정에서 말이야 재판관들이 웃음 나오게 만들고 말이에요. 이런 짓을 했던 사람들이 또 이 김혜경 여사 사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저는 뭐 반응을 저렇게 했다고 보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점을 그리고 타당의 공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까지 막 갖다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방어력이 허약해지고 예. 워낙 요동치고 흔들리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타당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이 이런 제도가 있었고 이 타당의 공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하고 이거는 냉정하게 잘랐어야 되는데 안에서부터 대응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오히려 자초한 측면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다행히 권양욱 후보가 예. 자초해서 요청해서 경선을 하게 돼서 뭐 이런 논란을 이제 종식시키게 됐는데 이건 그냥 했어도 되는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예. 그 국민의힘의 비슷한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의힘에도 최근에 이 국장 출신이면서 그 용산의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냈던 서지영 후보가 부산 동래구에 그 도전을 해가지고 경선을 했어요. 그래서 현역을 꺾고 지금 후보가 됐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는데 민주당은 그렇게 유능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왜 그렇게까지 고생을 시켰느냐 하는 게 처음부터 그냥 제 경선했으면 의심이고요. 된다는 네네. 말씀이세요. 그리고 한 예. 가지 여성 전략 지역 특구를 아무도 몰랐어요. 여성 전략 지역 특구를 만들려면 총선 초기에 좀 해가지고 다른 남성 의원들이 그냥 포기하게 처음부터 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게 아닌가. 물론 그거는 그거대로 또 다른 이제 그 논란을 낳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알겠습니다. 예.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서울 수도권과 호남 등 20곳에 대해서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하위 통보를 받은 비명계 박용진, 윤영찬, 김한정 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주목이 되는데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파장이 잇따를 것인지 그 부분 좀 여쭐게요. 어떻게 예측하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파장은 이제 엄청난 파장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네. 이 파장의 크기가 어떻든 간에 아무튼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 대한 이제 평가를 또 안 좋게 받게 되는 그런 걸로 이제 작동을 하겠죠. 결과에 대해서 이제 예측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렇긴 하지만은요. 제가 보기엔 이 의원들이 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때 이 정도의 감점이면 사실 아무리 인지도가 높아도 극복하기 힘들다. 많이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석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4년 전에도요. 4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민주당도 4년 전에 하위 20% 똑같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한 명도 커밍아웃을 안 했어요. 셀프 오픈을 안 했거든요. 예. 쉬쉬했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불출마한 사람 말고는 전부 경선해갖고 전부 이겼어요. 국민의힘은요. 그냥 반짤 이 60% 자기가 득표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30% 감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 6, 18, 18% 감산이 아니고 60%면 그냥 30% 감산이에요. 그거 더 무서운 거죠. 예. 근데도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으로 큰 감산폭은 아니에요. 현역 예. 의원들한테 국민의힘에 비해서. 근데 그러면 왜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근데 4년 전하고 다른 게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권리당원이 압도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반 이재명으로 소위 말해서 이 낙인 찍힌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구분되는 사람들, 특히 반 이재명 중에 두각을 나타냈던 분들, 네. 이런 분들은 권리당원 표가 가지를 않아요. 이게 이제 4년 전 민주당하고 변화된 구도죠. 그래서 권리당원 지지를 받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페널티가 큰 거는 아닌데 굉장히 이기기가 어려운 그런 과정이고요. 이게 또 일련의 공천 과정의 문제와 연관이 돼서 친명 반명 이 프레임 있잖아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걸로 또 안 좋은 어떤 파장이 또 예상이 되죠. 오늘 이들이 만약에 대거 탈락을 하게 되면 내공의 네. 수위가 올라가게 될까요? 제가요 관심 있게 보는 대목이 지금 최수석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도부의 이런 무리한 결정에 과연 당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 표심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당원들도 그 예상하신 대로 권리당원, 강성 권리당원의 입김이 많이 작용해서 이분들이 다 탈락하는 걸로 결론이 난다 이러면 저는 수도권에 있는 중도 표심
네. 쪽으로 민주당은 확장을 거의 못하게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민주당으로서는 뭐 좀 그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해봅니다. 오늘 경선 네. 결과를 보면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공천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다, 이 방증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래서 거네요. 그걸 네. 승인해주는 식으로 이제 이 다른 분들이 받게 되면 수도권에 있는 중도 표심을 민주당이 견인하기는 매우 더 어렵게 갈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죠.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홍영표 의원이 오늘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하위 통보를 받고 친문계 자장으로서의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탈당 선언했고요. 그러면서 홍 의원은 서른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탈당파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연대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이번 이 민주연대의 움직임이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민주당 지지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저는 이제 정당의 지지율 있잖아요. 가령 이제 신당의 지지율, 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 이 속에서 바라보면 안 되고요. 지역구별로 후보자 구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 민주당이 대결하는 구도에 예를 들어서 민주연대 쪽 후보가 나온다든가 예. 또 이낙연 신당 쪽 후보가 나온다든가 이랬을 때 잠식할 수 있는 그 크기 이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은 그게 민주당의 격전지, 민주당의 황금 지역구에도 예를 들어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탈당해서 예. 출마를 하게 되면은 졸지의 접전 지역으로 되거든요. 근소 우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00표 미만으로 이겼던 지역 이쪽은요. 근소 열세 지역으로 바로 바뀌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준석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이낙연 새로운 미래보다 조금 높잖아요. 네. 그래도 지역구별로 따져보면은 전현직 의원이 나름의 득표력을 갖고 출마하는 그런 민주연대나 새로운 미래 쪽이 지역구에서 삼자 대결 구도로 가면서 민주당 표를 잠식하는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볼 때는 민주당에서 상당히 손실이고요. 이게 한두 지역구에 그치지는 않을 거다. 비근한 예로 이제 영등포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예. 신경민 의원이 나오니까요. 바로 접전 지역으로 가버리거나 근소 열세 지역으로 가버려요. 이런 게 이제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참 곤혹스러운 그런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와 홍영표 이 의원의 경우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레 예측을 해봤는데요.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상징성이 너무 커서 그 탈당을 결행한다거나 이러면 그게 바로 문명 전쟁의 수준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매우 부담스러워서 그냥 잔류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러나 홍영표 의원은 또 결이 다르고 그 원내에 네. 그 친문 좌장 의원 역할을 한 데다가 그 부평 지역이죠. 네. 그 지역에서의 뭐 개인 경쟁력 이런 게 굉장히 그 높은 것으로 알려졌죠. 낮다고 예. 스스로도 자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당 도움 없이 또 새로운 미래에 같이 가서 새로운 미래의 우산 속에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외롭게 자기 개인기로 한번 뚫어보겠다라는 결심을 단단히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밖에 그 지역에서의 이런 그 인물이나 구도 이런 거는 우리 최수석님 말씀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 어떤 계파 갈등의 불씨가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홍영표 의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뭐 확전되거나 이게 파장이 당 내에서 커지거나 그럴 계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제 파장은 사실은 임종석 실장의 이제 잔류로? 잔류 네. 선언으로 이제 더 커질 그야말로 이제 폭발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이제 뭐 지뢰들이 이제 한두 방씩 이제 더 터지는 그런 정도죠. 홍영표 의원의 이제 탈당은 기존에 워낙 이제 충격의 크기들이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컸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훨씬 더 이제 크게 작동하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네. 장기적으로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이제 큰 손실이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네. 지금 서륜 의원, 그다음에 홍영표 의원, 뭐 이번에 임종석 실장까지 전통적인 어떤 민주당의 이제 뿌리 또 민주당의 골간이었다고 얘기하는 호남 쪽에 지지를 받기 어려운 과정이었거든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그래서 바로 이게 조사상으로 또 나타나요. 그럼 이게 수도권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호남 민심이 꺾어져요. 그러면 수도권의 호남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찍어야 될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가거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기고요. 특히 각각의 개별 후보들이 전현직 의원들이 탈당해서 출마를 해버리면 예. 10,000표, 20,000표씩 이렇게 잠식을 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지역도 뺏겨버리고 그러면 총선 승리에 굉장히 큰 이제 장애물이 되네요. 생기는 예. 거고 총선 후에는 아마 호남에서 민주당의 또 이재명 대표에게 본격적으로 회초리를 들 수 있는 그런 게 홍영표 의원의 탈당 바깥에서 민주당 의원 전현직 의원들이 탈당해서 출마하는 것 예. 이런 것이 임종석 공천파동 등과 연관돼서 호남 민심을 조금 안 좋게 자극을 해서 총선 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홍영표 탈당으로 더 가시화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2분 남짓 남았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만났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연대에 선을 긋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만나서 어쨌든 연대와 협력에 대해서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입장이 달라진 거라고 봐야 될까요? 왜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조국 전 장관이 창당 선언을 했을 당시만 해도 바로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근데 이제 와서 뭐 연대 어쩌고 하는 걸 보면 민주당이 그만큼 다급하구나, 위기감이 있구나 하는 거에 방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저 두 분의 만남을 보면서 제가 어제 느낀 거는 범죄 피의자끼리의 연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 갖는 생각은 보통 이제 정치인이나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서 도덕성까지를 주문하고 있는 이 상황에 그 도덕의 최소 수준인 법이잖아요. 최소한 법적으로 걸러진 사람들이 좀 정치에 나와줘서 국민들이 법적으로 좀 깨끗한 사람을 놓고 선택지를 드리는 게 저는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보는데 지금 저 상황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고요. 지금 위기감 때문에 이제 손을 맞잡고는 있지만 과연 중도층의 표심이 어디를 향할까를 민주당은 잘 보셔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잊고 있지만 몇 년 전에 조국 사태가 났을 때 이 조국 사태의 본질이라는 게 불공정, 특혜, 뭐 위선, 내로남불 이게 본질이었잖아요. 그때 중도층이나 젊은층 수도권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떠났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문재인 정권이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그 기저에 저는 이런 사태도 분명히 저는 영향을 줬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장관하고 손을 잡는다. 과연 그 중도층의 표심이 정권 심판 쪽으로 기울까? 아니면 조국을 연대하면서 더더욱 민주당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 이 표심을 아주 면밀히 봐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저는 네. 민주당이 굉장히 패착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조국 신당의 비례정당 지지율이 워낙에 높이 올라오고 예. 그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과 정당 지지율이 자꾸 이렇게 뒤바뀌는 그런 여론조사 사례가 속출하게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지만 바로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아마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민주당은 중도 확장성을 고려해서 조국 혁신당과는 의도적으로 좀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이렇게 조국 혁신당과 연대를 하게 됐을 때 총선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참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민주당의 입장이 조금 이렇게 변한 것 같기는 하잖아요. 네. 처음에 조국 신당이 태동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반응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조국 장관하고 이렇게 만나서 사실상 이제 연대를 연출을 하고 네. 이거하고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굉장히 이제 다른 모습 같이 느껴지잖아요. 저는 민주당의 이 오른쪽 허벅지 살을 떼서 조국 신당이 가져가는 거. 그래서 이 허벅지 살이 많이 떨어질수록 조국 신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비례대표에서 의석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새롭게 어디 다른 영토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빵은 하나인데 이 빵을 이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국 장관의 늪에 또 총선에 안 좋은 영향을 받을까봐 저하다가 현실적으로 저렇게 허벅지 살을 많이 떼가는데 이게 연대 안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저는 민주당의 그런 반응이 너무 이렇게 뭐랄까 섣부르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긋는 듯한 이런 반응은 너무 섣부르다고 생각을 한 게 그게 어디 다른 데서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범민주 진영의 그런 표를 가지고 그런 지지율을 갖고 조국 신당이 하는 건데 네. 이게 그냥 너무 어떻게 보면 폭발적이다 싶을 정도로 지지율이 비례대표 지지율이 20%를 넘어버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생각을 조금 입장을 좀 바꾼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초기 대응이 조금 너무 섣불렀다. 그것도 역시 민주당의 일종의 능력, 실력 이런 것이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